신용과 문창종입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이제 gut brain axis라는 주제인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답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항상 온고잉하는 주제여가지고 흥미가 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예전부터 뭐 브레인이 장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는 뭐 다들 흔히 본인들이 경험하는 얘기, 스트레스 받거나 하게 장에 문제가 생긴달지, 뇌에 문제가 생길 때 장에 영향을 준달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브레인이 겉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고 확립된 개념인데, 겉이 브레인에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된 개념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1800년대에도 이런 개념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이렇게 뭐 먹는 음식이 술을 부른다 할지 여러 가지 뭐 생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뭐 과식하지 말자 이런 개념 정도, 1800년대에는. 그리고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아직까지 카페인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좀 사람이 너버스해지고 뭐 히스테리컬해진다 이런 개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정신과, 우리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분석학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점차 뭐 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gut brain axis라는 게 하나의 이제 치료의 컨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획기적인 책이 하나가 발간이 됐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위에 문구가 참 그 약간 좀 문학적이죠. Your gut has a mind of its own. 그러니까 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호르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세로토닌이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지점은 당연히 뇌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이제 그때 이제 98년 책이 나왔을 때 세로토닌이 장에서 90%가 생성이 되고 장에서 작용을 한다. 뇌에서는 오히려 10% 정도밖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이제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에 NIH의 주도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작된 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 요게 이제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종료가 됐는데, 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인간의 유전자가 몇 개 정도 될까? 대충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유전자. 네, 이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0만 개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10만 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연구가 계속 되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숫자를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인간이니까 4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종료되고 나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사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는 이게 진짜로 펑셔널 한 거냐 아닌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일찍 종료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10만 개 정도 있으면 좀 더 연구가 더 진행됐어야 되는데, 원래 20년 잡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13년 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연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하기 주의 좋습니다. 1mm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투명합니다. 투명한 선충이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유전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9,000개입니다. 인간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인데 얘가 19,000개. 그러니까 파리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좀 약간 좀 많은 종은 한 2만 1,000개까지 파리가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별로 차이가 없죠. 인간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도 않은 이런 거하고 인간 유전자 개수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펑셔널한 건 차이가 있겠지만 개수 자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종료되고 나서 이 NIHS가 당황했죠.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 공생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첫 번째는 일단 밝혀내보자, 뭐가 있냐부터 밝혀내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뭐 인간의 디지즈나 이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걸 완전히 통합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인간의 유전자랑 어떤 관계까지 있느냐까지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거는 이제 피부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찾아냈고, 장 내에서도 대충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했는데, 주로 이제 대장 쪽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뭐 이런 것들, 엔테로코커스, 박테로이데스, 비피더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접하는 클로스트리아 군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가 총 한 30조 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다 합치면 이걸 넘습니다. 대충 한 39조 정도 개 정도 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몸무게 대비로 해서 보통 평균 체중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다 합치면 한 2kg 정도 됩니다. 쫙 빼면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2kg 정도 되는 상당한 양의 세포들이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부분이 이제 대장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NIHS에서 주도한 요 결과를 갖다가 겉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휴먼 메타볼리즘이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느냐를 계속 네이처지에 계속해서 실어서 올렸고, 일단은 밝혀진 바는 이 정도입니다. 오베시티, 그러니까 뭐 비만하고 관련 있다, 심혈관 질환하고 관련 있다, 특히나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소화할 수 없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풀을 먹지만 우리 인간이 풀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파이버를 많이 먹지만 파이버는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고기를 찾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풀이 풀을 먹는 이유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이것을 자기 주식으로 삼으면서 분해를 해서 인간에게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에 이게 길게 실렸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실렸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보기에는 눈도 아프고 영어도 딸리고 해서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고맙게도 2015년에 우리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한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봤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야 이것도 귀찮다 하신 분들 제가 한 페이지에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이겁니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우리 이제 모든 포유류가 이 풀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해주는데, 소화하기 어려운 다당류들을 분해를 해줘서 인간의 에너지 확보에 도움이 되고, 방어 기능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병과의 연관성인데, 주로 이제 비만,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염증성 장질환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다는 흔히 알려진 사실이고, 요새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런 질환들, 특히나 이제 비만 관련해서는 이제 박테리오데테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체중이 감소했을 때 이런 비율들,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대사수술 하지만 그 대사수술 하고 나서 이런 특정 박테리아가 증가하는 경향, 이런 경향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럼 과연 이제 비만 환자에서 요런 아까 이제 박테리오데테스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퍼미큐티스는 이제 피부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정 비율로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장내 일정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의 레이쇼를 따져 보면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마커가 될 거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마커가 될 수 있다. 박테리오데테스가 일정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되면 비만이 감소를 한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사수술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이 박테리오데테스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인위적으로 이제 먹는 음식이나 이제 약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요거를 늘리게 되면 비만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연구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쪽에 한참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살을 뺐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 먹듯이 박테리오데테스를 먹으면 체중이 감소하는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먹는 약이 없기 때문에 오베시티 환자에서,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 박테리오데테스가 풍부한 사람들의 피카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게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메타어널리시스가 나온 상황인데, 당연히 도움이 된다. 비만을 막아주고 메타볼릭 신드롬을 막아줄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 확고하게 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크론병에서도 이건 피칼 트란스플란테이션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당연히 효과가 있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타입 2 다이아베티스에서도 얼마나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얼마나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겠느냐?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당연히 임프루빙한 효과가 있다. 대단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문제가 있죠. 이게 일단은 건강한 도너에서 받아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변을 받는 거죠. 그 건강한 사람의 변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갑니다. 잘 흔들어가지고 이걸 장에다 뿌려주는 거죠. 장에다 뿌려줘서 효과를 보는 건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거부감이 생기죠. 아무리 내가 장습관이 안 좋고 무슨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의 변을 내 장에다 뿌려준다라는 개념은 사실 치료 목적 아주 급한 사람들은 하겠지만 정말 염증도 심하고 문제가 있어서 뭐 정말 생명의 위기가 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인펙션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겠지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먹는 약이 FDA 승인을 받아서 2023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작년에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안에 캡슐 안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피칼들이 잘 것들이 도입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오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의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의 대상이 올라 있지는 않는데 시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방면에서 아주 약들이 많이 등장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자체에서 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게 진짜로 브레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특히나 이제 우리 행동이나 브레인 디스오더에까지 진짜로 영향을 주느냐라는 게 네이처지에 계속해서 올라왔고 뭐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프랑스 GI 소화기내과 의사인데 장내 세균만 다스려도 기분은 저절로 좋아진다라는 물론 이제 좀 더 길게 리뷰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런 책도 나왔을 정도로 우리가 것 브레인 엑시스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다들 많이 알려진 얘기고 예전에 이제 김한수 과장님 뭐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 오티즘 우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애들이 장 습관이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80~90%가 장 습관에 문제를 갖고 있어요. 변비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애들한테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퍼를 했더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더니 당연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걸 중단하고 났는데도 한 2년 정도는 이런 그 장내 세균의 어떤 다양성이 유지가 잘 됐다. 그러니까 몇 번 치료하고 나서도 효과가 꽤 몇 년 정도 지속되는 이런 효과를 보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알츠하이머병까지 2022년에 나온 건데 알츠하이머병도 이걸 좀 했더니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그 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비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하나의 포텐셜한 이 트리팅 모달리티로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신경과 학회 이제 그 치매 쪽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한설희 교수님이 이게 낸 책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그냥 이렇게 좀 이런 내용에서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그래도 이제 빨리 책 한 권 읽었다는 만족감에 힘들고 그냥 몸에 좋은 거 그냥 많이 드셔라. 이제 고기는 없고 이제 주로 이제 뭐 이게 생선이나 야채 쪽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알코올이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레드 와인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잠깐 언급만 하는데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흔치 않은 우리 이제 면역계 질환인데 머리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이것도 건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연관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경과 의사들이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겉에 대해서 전혀 연관도 없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냐면 2015년도에 덴마크에서 코호트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 베이고토미를 한 환자들에서 파킨슨 디지즈의 리스크가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요게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파킨슨 디지즈가 여러 패소피지올로지가 이 파킨슨 디지즈가
기술된 지는 1800년대 초반입니다. 이미 굉장히 오래된 질병인데 이미 근데 계속 이제 패소피줄리에서 연구하다가 아마 엔테릭 장내에서 어떤 패소젠이 있어서 이게 이제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베이거스 너브밖에 없겠죠. 베이거스 너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트렁칼 베이고토미를 하면 과연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1997년부터 95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트렁칼로 했던 모든 환자를 다 분류했을 때는 하자드 레이쇼가 0.85로 감소를 했고 20년 팔로판 군에서는 이게 0.58로 놀라운 이런 감소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덴마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2015년도에 발표한 2017년도에 이게 경쟁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더 대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환자들을 모아서 이게 트렁칼하고 셀렉티브 베이고토미 모두를 포함한 이런 코호트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런 트렁칼 베이고토미를 했던 전체 환자에서 0.78의 하자드 레이쇼를 감소를 보였고 트렁칼 베이고토미라고 5년 전에 특히나 이제 파킨슨 진단 최소한 5년 이전에 했던 환자들에서는 0.59 엄청난 정도로 이런 하자드 레이쇼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뇌하고 장에 아주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날 프로틴인데 결국 이게 시냅스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프로틴입니다. 근데 요 알파 시뉴클레인이 정상적인 프로틴이 어떤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마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패소젠처럼 이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 많이 분포되는 게 요 우리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서브스탄트 나이가 흑질하고 히포캠퍼스 이런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 장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장내 어떤 문제, 뭐 톡신이 됐든 인펙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줘서 장내의 마이크로바타에 영향을 주고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인플라메이션이 장내 분포하고 있는 알파 시뉴클레인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 변형된 알파 시뉴클레인이 어디를 타고 올라가느냐?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올라가서 뇌에 작용을 하고 뇌로 가서 파킨슨병을 일으킨다. 라는 개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로 가면 이것들이 이제 변형된 알파 시뉴클레인이 루이바디라는 형태로 이렇게 신경 세포 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경이 망가지게 되겠죠. 망가지게 되는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게 장내에서 뭔가 패소젠이 들어와서 뇌에 영향을 준다. 이런 디지즈가 또 아주 유명한 병이 하나가 있죠. 네, 광우병입니다. 우리 요 프라이온은 사실은 정상 단백질입니다. 원래는 정상 단백질인데 이 프라이온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형이 되면 이거 마치 인펙셔스 소스처럼 작용을 합니다. 변형되게 되면 이게 접촉하는 프라이온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염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 이거 인펙션 소스를 먹게 되면 이게 장에서 뇌로 침투해서 이렇게 변형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우리 프라이온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세포막에 작용하는 건데 당연히 작용을 못 하게 되면 다 전부 뇌가 다 망가지게 도 아주 급속도로 진행을 하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아까 말씀드린 알파 시뉴클레인 변형이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진짜로 이게 패소젠처럼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런 프라이온 디지즈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뉴클레인이 망가지는 병들을 합쳐서 시뉴클레인과 패시라고 구별을 했고 이제 파킨슨병이 가장 흔한 병이 그 외에 이제 루이바디 디멘치아나 그다음에 이제 멀티 시스템 아트로피라는 흔치 않은 이런 질환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제가 알파 시뉴클레인 패시라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근본적인 이걸만 막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개념보다는 그러면 이제 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모디파잉 시킬 수 있는 폴리페닉 컴파운드를 사용했더니 이건 이제 뭐 프론티어 연구입니다. 그래서 알파 시뉴클레인의 시딩을 어느 정도 억제를 했다.
라는 이게 아직까지 이제 계속 이제 온고잉 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결과를 좀 다들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결국 이제 어떤 뭐 장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이제 장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이제 다행히 이제 녹십자에서 그린 바이옴이라고 하는 이제 장내, 여기 이제 장뿐만 아니고 구강, 질에 서식하는 세균들을 유전체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모든 우리 뭐 습관이 어떻다, 장내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떻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만 관련된 거, 과민 대장증, 당뇨 이런 거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저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나와 있길래 아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봤더니 섭취는 피하세요라고 돼 있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만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테로이데스 군들이 대부분 이런 비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균주들을 대부분 이제 검출해서 비율을 봅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시리얼로 보거든요. 시리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가지고 과연 몸무게 변화에 따른 비만 균주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렇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아 관련해서도 이게 미생물 관련돼서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생각보다 이제 충치 이게 이제 10을 안 넘어가면 이제 10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충치 예방이. 그러니까 요 아래는 먹어도 괜찮고 그 이상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마가린 버터는 생각보다 아예 유발 지수가 없다는 거 좀 놀랬고, 그 외에는 이제 사실 라면도 사과랑 비슷한 정도, 콜라도 생각보다 충치 유발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젤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죠. 애들 좋아하는 거 다 문제가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이제 이런 질내 건강 이런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동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 먹으면 좋겠느냐까지도 평가해주는 이런 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외주 검사이기 때문에요.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검사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떠들었는데, 이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브레인 엑시스를 갖다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 햇빛 좀 많이 쬐라, 그다음에 풀도 좀 많이 먹고 사람도 좀 만나고 많이 웃고 또 명상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근무 환경이 햇빛 보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고 풀떼기는 싫죠. 먹기 싫고, 또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술을 마시죠. 뭐 술이 장 마이크로바이오를 싹 다 우리가 소독을 해버립니다. 깨끗하게 줄여주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요새는 또 이제 뭐 사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죠. 명상을 하려고 했더니 저도 이제 교회 기도실인데 그 기도실 앉으면 졸립죠. 일단 앉는 순간 졸립습니다. 명상이 아니라 이제 슬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죠. 이제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먹어보자라는, 아주 굉장히 앞에서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자라는 좀 약간 허망한 결론인데, 근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생각보다는 이제 종류가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락토바실러스나 이제 비피도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엔테로코커스나 스트랩토코커스도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 일종입니다. 우리가 패소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로 포함이 되어 있고, 효능도 좀 다릅니다. 효능도 각각의 엔테로코커스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면역 질환이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념이 잡혀 있는 거지만, 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면역 질환 진짜 개선이 되냐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있습니다. 엔테로코커스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이 있고,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심지어 메타어나리시스까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뮨 레귤레이션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은 논문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섭취 주의 대상은 당연히 이 균주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 있다거나 면역 질환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걸 고를 거냐? 근데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제일 싼 거 요거 일단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이제 장습관이 별로 안 좋은데 약간 효과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10억에서 100억, 이게 이제 CFU가 장내에서 얼마나 이 균주들이 군집을 이룰 수 있느냐, 콜로니를 이룰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 정도는 돼야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약간 뭐 다양한 아토피도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요걸 한번 데시모네가 유명한 요새 이제 핫한 브랜드인데 요걸 한번 먹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동안은 저는 이제 요걸 먹었습니다. 장습관이 안 좋아서 요걸 먹었는데 요게 이제 주로 장에 많이 관련이 맞춰 있고 이게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된 제제는 이게 대장까지 넘어가는지 제가 의구심이 좀 있어서 캡슐로 된 거 식전에 먹는 걸로 먹어봤는데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장습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증상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내에 있는 약들 중에서 과연 이제 장내 이제 쓰는 우리가 전문으로 쓰는 약들이 얼마나 이제 유산균 제제가 많이 들어왔냐 봤더니 뭐 생각보다 있습니다. 람노스산이 우리 설사할 때 뭐 장내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건데 락토바실러스이고 라시도필도 락토바실러스입니다. 두 개 흔하게 쓰는 장내 증상을 개선시키는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이런 설사에 효과가 있는 약도 다 전부 다 이런 유산균 균주고 이것도 이제 바실러스 균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비오풀인데 이게 좀 균주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본 건데 마이시스라고 붙은 거 보니까 효모균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 망고스틴이라고 해서 거의 열대 과일에 이게 겉에 많이 이게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흔하게 열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효모균주인데 이 효모균주가 생각보다 설사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병원에 와서 처음 알았지만 이거 쓴 지가 오래됐어요. 1976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었고 메타아날리시스 결과까지 다 했는데 렐러티브 리스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안티바이오틱 어소시에이티드 다이아리아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자 설사, 우리가 여행 가서 물갈이 하면 설사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행 가신다면 다른 것보다 요거 처방받아서 그냥 갖고 가셔서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